자, 이제 소득세법 들어갑니다. 이제 소득세는 개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둔다. 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단체는 설립, 등기되지 않은 단체죠. 그래서 법인으로 보는 경우가 아닌 거예요. 법인으로 보는 경우가 아니다. 근데 이 단체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익을 서로 분배하는 단체. 그래서 이익을 분배하는 거죠. 그러면 단체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그 구성원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다. 그리고 법인으로 보는 경우가 아니다. 그러면 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교회나 종중인데 아파트 관리 사무소 이런 데들인데 당연법인도 아니고 당연의제법인도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승인의제법인도 아닌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럼 이 개인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 납세 의무의 범위와 관련해서 거주자인 경우가 있고 비거주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비거주자. 그래서 거주자라는 건 국내 주소가 있고, 그래서 주소는 곧장 생기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183일 이상, 183일 이상의 거소가 있는 개념이다. 비거주자는 주소도 없고 183일 이상의 거소도 없는 자가 비거주자가 되고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지고 있고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다만 거주자 중에서도 단기 체류, 외국인, 특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국내에 10년 동안 소급해서 5년 이하의 국내에 거주했다라고 한다면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해서는 제한해서 과세하고 있는 거죠. 이 국외 원천 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하려면 자료가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해외에서 번 소득은 국내로 송금되거나 국내에서 지급돼야지 계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경우에만 과세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가볼게요. 교재 가보시면 거주자는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고 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 이외의 자를 얘기한다. 국내 원천 소득만 납세의무를 지고 있고요. 그럼 이제 주소가 뭐냐가 중요할 텐데 주소는 거기 보시는 것처럼 국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패밀리 및 국내 소재하는 자산, 유무 등 자,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거소는 주소지 외에 상당 기간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은 밀접한 생활 관계가 있지 않은 곳을 거소로 얘기합니다. 근데 외국인 거주자는 거기 외국인 단기 거주자란 과세 기간 종료를 10년 전부터 국내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자를 얘기하고 이들의 국내 원천 소득은 당연히 과세하는데 국외 원천 소득까지 과세하면은 무리가 있으니까 그 국외 원천 소득은 비록 거주자라고 할지라도 국내로 송금되거나 국내에서 지급된 것만 과세하고 있다. 자, 오른쪽에 가보면 거주 기간을 계산해야 되겠죠. 왜냐면 거주자라는 건 여기 183일 이상이니까 보시면 거소를 둔 기간은 자, 입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이쪽에 날짜 계산이 다음 날인지 그날부터인지를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거소 계산은 입국한 날은 포함하지 않고요. 입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거소를 둔 기간을 계산할 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가족 같은 게 있는데 명백하게 해외에 잠깐 관광이나 치료 목적으로 갔으면 그 기간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국내 체류 기간으로. 그래서 2번을 보시면 두 번째 줄, 아니 첫 번째부터 볼게요. 거소를 가지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하는 경우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 소재지 등에 비추어 출국 목적이 관광, 질병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경우로 인정되면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 거소를 둔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세 번째는 이제 교포들인데요. 교포들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는 얘기고, 네 번째는 1과세 기간 동안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과세 기간 단위는 1과세 기간 단위로 따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2020년에 170일, 2021년에 170일, 183일 이상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소를 둔 경우다라고 하면 비거주자가 되는 거지 거주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183일 이상을 각 과세 기간별로 넘겨서 있어야 된다. 183일 이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법은 생활관계에 밀접한 사실관계로 따지다 보니까 이게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가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다. 이해하셨죠?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면 그날 바로 주소가 있는 거야. 그 날부터 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183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쓰는 그날부터 거주자가 되는 겁니다. 그날부터 주소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역시 거주자로 의제가 됩니다. 세 번째는 해당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 장소, 해당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에 통상 체제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 승무원 같은 경우는 마음의 고향이야 기본적으로. 평소에 어디서 체류하느냐 요걸 가지고 거주자를 따져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자, 공무원은 무조건 거주자로 봅니다. 공무원은 무조건 거주자로 보고요. 해외 파견 직원 있잖아요. 요 규정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해외 파견 직원은 해외에 100% 우리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파견된 직원은 거주자로 봅니다. 이해하셨죠? 이게 지분이 100%야. 직접 간접을 포함해서 100% 가지고 있는 경우만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거주자가 그렇게 간 경우야. 삼성전자 미국 법인이 삼성전자가 100% 가지고 있어요. 그럼 삼성전자 미국 법인이 미국에서 마이크를 채용했어. 걔는 원래 거주자가 아니었죠. 걔는 거주자가 아니야. 이해하셨죠? 파견이라는 게 첫 번째라고. 이제 우리나라에 있던 직원이 파견된 경우에만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겁니다. 다시 앞으로 와서 비거주자 의제도 있어요. 첫 번째는 반대 해석인 거고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도 없고 직업, 자산 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을 인정할 수 없는 때는 비거주자가 되는 거고 승무원은 통상 체제하는 장소가 국외에 있으면 비거주자가 되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우리나라 공무원이 거주자인 것처럼 외국의 공무원은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비거주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한미 행정협정 보시면 되고 자 오른쪽 갑니다. 그러면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거나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면 언제부터 지금 변경되느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변경 시기고요. 거주자의 과세소득 계산 방식과 비거주자의 과세소득 계산 방식이 달라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따라서 과세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일단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일단 국내 주소를 두면 그날부터 거주자예요. 이해하셨죠? 뭐 직업 근로계약서 쓰면 그날부터 거주자고요. 국내 주소를 가지거나 주소가 있는 날로 보는 날부터 거소는 183일 이상 기다립니다. 그래서 거소는 183일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경우가 있겠죠. 보시면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에 다음 날이다. 다음 날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면 출국하는 날까지는 거주자고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됩니다. 국내 주소가 없거나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에 늘 다음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그림을 가지고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겨보겠습니다. 법인이 아닌 단체. 그래서 법인 아닌 단체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고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림을 보시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당연 의제법인과 승인에 의한 의제법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손익을 분배, 이익을 분배하지 않으면 그 단체를 1거주자나 1비거주자로 보는 거고요. 이 경우에 단체의 소득과 그 대표자의 소득은 구분하여 계산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만약에 손익을 분배하고 있다라고 하면 공동사업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가지고 충분히 설명드렸고